오늘 영상에 앞서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프렘프시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전 세계 뉴스를 정말 많이 접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뉴스로 영상을 만들기에는 살짝 부족하지만 정말 좋은 뉴스들이 많아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최신 뉴스들을 종합해 전해드리는 푸시뉴스 채널을 개설해 오늘 첫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두들 좋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프렘푸시, 푸시뉴스 모두 많은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지금 방금 올라온 CNN의 기사가 있는데 일본에 대한 분석이 예리하고 정말 무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악재 때문에 모든 국가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국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여러 나라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우월한 보건 제도 때문에 판정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중국은 시진핑의 지도력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검사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판정 결과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에만 276명이 판정을 받아서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검사를 확대하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CNN에서 일본은 외출 자제를 근본적으로 못하는 국민이다 라는 충격적인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말 아베가 엄청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인들은 계속 집단 모임과 밀접 접촉을 할 것이고 그 결과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하고 말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2019년 일본 정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8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베와 코이케가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CNN에서 몇 가지 이유를 적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예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일본인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및 화상회의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클라우드나 원격 접속 등을 하는 업무가 낯설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전자서명이나 자필서명 대신에 회사 스탬프나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일본 노동부에서 중소기업 등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기업당 약 77,000달러, 약 9,5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부랴부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부터 엉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문제는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고 그들이 대다수 기업의 관리직을 맡고 있는데 컴퓨터에 거의 문외한이라는 거죠. 2018년 당시 68세의 사이버 보안 장관은 자신은 생활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일본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디지털 격차가 재택근무를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인들은 직접 얼굴을 대하고 작업을 하는 대면 작업 문화가 뿌리 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합의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보니 집에서 혼자 있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죠. 최근에 홍콩 정부가 공무원들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시작했을 때도 일본은 우리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베와 코이케가 아무리 재택근무를 이야기해도 아침마다 러시아워를 이루고 전철에 끼어 타서 굳이 사무실로 가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CNN의 분석대로 꾸역꾸역 모여 있어야 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배인 일본인들 같습니다. 세 번째, 일본인들의 7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이유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에 일본인 대다수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출을 하고 가게를 돌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정리를 하는 일상이 당연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많은 가게들이 파산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은 지금 C19에 대한 경계심을 상실한 심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보여주는 전파 속도와 판정률이 워낙 낮다 보니 스스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아무리 말려도 집단으로 모이고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본은 유럽처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명확하고 결정적으로 메시지를 내려야 한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의 잘못된 판단력과 느슨한 경계심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인데 이 모든 책임은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메시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국주의의 추억에 빠져있는 침몰하는 배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죄가를 치르기 위해 언젠가는 천벌을 받겠지만 현재의 세계적인 악재에 대처하는 일본은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 습관도 문제이지만 아베의 잘못된 리더십이 더 큰 문제죠. 결국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고 고집하는 일본인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돈 되는 라디오 채널에서 오랜만에 바이오 기업 2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입자분 관심 기업인데요. 이 돈 되는 라디오 멤버십을 운영하다 보니 바이오 기업도 제가 한번 다뤄보게 되네요. 저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전기차 배터리 뭐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또 관심사도 현재 실적을 못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분명한 건 미래 시대의 한 축이 바이오 기업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참고용으로 재미로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HLB 그리고 휴온스라는 두 기업의 기업 개요 정도만 간단히 공유를 해보게 될 텐데 HLB부터 가보죠. 이 HLB 같은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 가치, 내재 가치 분석법이 통하지 않는 기업이죠. 그 바이오 기업이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 여기서 뭐 일반적으로라고 언급드린 건 뭐 PER이라든지 아니면 프리 캐시 플로우라든지 뭐 RIM 같은 이런 어떤 팩터들 아니면 툴들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고, 즉 현재 영업이익, 뭐 당기 순이익, EPS, 뭐 매출액,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뭐 아예 안 보면 안 되겠지만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결국 이런 바이오 기업은 파이프라인과 미래의 이익성의 핵심이 꽂혀 있는데 개요부터 한번 가보죠. HLB의 최근 가장 주목되는 점은 제가 볼 땐 공격적인 M&A 확장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항암제, 어필리아 등을 인수했고 올해 더 뉴스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바이오 기업 아니어도 이런 공격적인 M&A는 회사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뭐 필수 불가결하다. 물론 너무 사업을 다각화는 뭐 대책 없이 문어발로 다각화하면 안 되겠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M&A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녹음물에서 이제 HLB에서 다뤄볼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부터 가보죠. 이 이뮤노믹, 그러니까 HLB가 인수한 이뮤노믹의 신약 후보 물질들이 상당히 뭐 긍정적인 물질들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냥 취합해서 이제 전해드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면 교모 세포종 치료제 ITI 1000 정도 되는 이 교모 세포종은 표준 치료법인 TMG 방사선 치료에 MOS가 약 1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요. 5년 생존율이 한 5% 미만인 최악의 암종입니다. 이 ITI 1000은 임상 1상에서 무려 MOS 이제 41개월 그리고 MPFS 25개월의 결과를 내냈고, 또한 환자 11명 중에 4명이 5년 이상 생존을 했고요. 6명이 3년 이상 생존을 했습니다. 걸리면 보통 수개월 내에 이제 사망을 하게 이르는 교모세포종 환자들의 목숨을 여럿 살리는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ITI 1000이 현재 FDA, 미국 FDA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150명 중에 120명 이상 모집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임상이 실제로 진행 중이고요. 올해 하반기 중간결과,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중간결과가 발표되고 결과가 이제 일상과 유사할 경우에 HLB 기업 가치가 증가를 할 것이고 전세계 교모세포종에 어느 정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약간 시점을 작년 시점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 큰 틀은
뭐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쌓아온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거를 작년 시점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이다 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리보세라닙, 이 주력 자산이 결국에 리보세라닙의 NDA 같은 건데, 요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새로 인수한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필리아가 이제 또 유럽에서 판매 허가가 획득이 됐고, 그리고 FDA 프리 NDA 미팅도 진행 중이고, 즉 이 HLB라는 회사가 5년 내에 5개의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던 목표가 점점 좀 가시화돼 가고 있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라는 게 사실 저는 이 제약 바이오에 아예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제약 결국에는 기업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기업 안에서 사업 구조라든지 원가 매출 구조라든지 어떤 상품에 의해서 일반 대중보다 자신이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을 때 이제 위험도가 낮춰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그 정도의 강점을 확보할 배경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런 투자의 관점을 떠나서 기업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너무나 도박성,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도박성이 심하지만, 이런 기업의 관점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커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런 기업들의 그런 게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잘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첫 번째 배터리가 기업이고, 두 번째 기업 휴온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업체는 ETC 판매랑 CMO, 그러니까 수탁 생산, 위탁 생산이라고 부르죠.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흔히 알려져 있는 보톡스 같은 뷰티 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 ETC 판매가 6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비율도. CMO,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CMO 업체죠. 이 15% 정도. 그리고 나머지 뷰티 헬스케어 분야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성장성은 톡신이나 보톡스나 여성 건강기능식품의 규모 추이를 보면 결국에 거기에 어느 정도 연동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톡신 시장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성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11년부터 지금까지 CAGR 연평균 성장 기준으로 한 25%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뭐 그냥 들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톡신, 여성들의 관심,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노령화, 고령화에 대한 관심, 향후 전망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톡신을 미용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료용으로의 수요가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성장성도 꽤 있고요. 그리고 ETC 사업 부분은 견고한 이런 영업망 및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치과용 리도카인 주사제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이제 매해 2자릿수 이상의 안정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3개의 주사제에 대해서 FDA로부터 제너릭 품목 허가, 그러니까 ADNA를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한 2건 정도의 주사제에 관해서 ANDA를 이제 받을 예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탁, 그러니까 CMO 같은 경우에는 저만제 수탁이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캐파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제약 바이오고 HLB도 제약 바이오지만 결이 조금 다르죠. 이 기업은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P 레이쇼나 ROE 모두 안정적인 기업이고, 부채 비율도 뭐 건전하고요. 순이익률도 10% 정도 되니까 꽤 높죠. 근데 제가 안정적이라 표현한 게 무조건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불안정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업사이클이 열려있다는 의미니까, 이것은 기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개인의 취향이지 뭐 안정적인 게 무조건 좋거나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건전한 재무구조에서 고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요.
뭐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려면 차트를 보고, 현재를 보려면 재무 구조를 보고, 미래를 보려면 세상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신 이제 주식 투자자 뭐 기업 분석가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재무 구조 안에 현재와 과거의 실적, 그리고 부채 비율, 이 사람이나 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즉 뭐 회사의 면접을 본다 하면 자기소개서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성들이 얼마나 미용이나 치료로서 톡신에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나 증가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휴온스라는 기업이 잘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지 뭐 여러 가지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또 휴온스라는 기업이 갱년기 여성 건강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개별 인정형을 획득했었죠. 올해 4월에 홈쇼핑 채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를 하고 있고요. 갱년기 여성용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우에는 백수호 사태 이후에 아직까지 주도 품목이 없고, 홍삼을 제외하고 나면 경쟁자가 사실상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고려하면 추가적인 여기서 매출이 나올 것 같고, 또 국내에서 보툴리늄 톡신 품목 허가를 4번째로 보톡스를 취득해서 작년 3분기부터 국내에서 정식 판매하고 있고, 뭐 요것도 결국에 휴메딕스가 에스테틱 의원의 휴메디스가 이제 판매를 하고 일정 비율을, 그러니까 로열티로 인식하는 구조인데, 경쟁사 대비해서 제네릭 영업망을 기반으로 향후 미용용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치료용에서 상당한 캐파가 있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언급드렸는데, 그 시장에서 나름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영업망도 그렇고,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개량 신약 또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국내 3상 투약이 완료됐죠. 그리고 유럽 임상 IND 준비 중이고, 뭐 국내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에 국내 임상 2상 IND 하고 있는 뭐 과정이고, 뭐 그런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바이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미래 이익 예상치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현재의 이익, 미래의 이익에 대한 할인율,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기업 가치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래의 이익만을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런 경우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할인율에 대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에 주가적인 부분